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비엔나 분리파의 주요 예술가 중 분리파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건축가 오토 바그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바그너는 184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엔나 공과대학교와 베를린 건축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는 초기에는 신고전주의와 바로크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 건축 양식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차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모했습니다. 1894년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로 일하면서 젊은 건축가들에게 우리 시대의 건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는 장식적 요소보다 건물의 기능적 필요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당시 유럽의 건축은 철과 유리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이러한 신소재를 솔직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선호했고 이는 후대의 모더니즘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토 바그너는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와 함께 비엔나 분리파에 참여해서 건축 분야에 있어 기능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뛰어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리파의 극단적인 실험 정신이나 예술 지상주의 성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습니다. 바그너는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순수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유용한 건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역사주의 양식을 따랐지만 차차 더 기능성과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역사적 양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축을 창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그너의 대표 건축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그너는 두 개의 빌라 바그너를 설계했는데 첫 번째 빌라는 르네상스 스타일의 정교한 장식이 가미된 전통적 디자인으로 여전히 신고전주의적 요소가 강한 반면 두 번째 빌라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금속, 유리를 적극 활용한 명확한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 그의 건축 철학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엔나 카를스 광장의 도시철도 역사인 카를스플라츠역은 건축의 기능성에 아르누보 스타일의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당시 철도역은 단순한 구조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술적으로 해석한 바그너는 건물의 외벽을 흰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섬세한 철제 장식과 지극히 아르누보적이라 할 수 있는 금색의 꽃과 이파리 문양들로 장식해서 공공건축도 미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를스플라츠역은 빈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철역으로 현재 U1, U2, U4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 역은 오늘날까지도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링케 빈체일레 거리에 위치한 마요리카 하우스와 메달리온 하우스 또한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이 두 건물들을 통틀어서 링케 빈체일레의 38번지, 39번지, 40번지 상에 위치한 건물들이라고 해서 링케 빈체일레 빌딩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링케는 독일어로 왼쪽, 좌측을 의미하고 빈체일레는 빈과 체일레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빈강의 주변 거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링케 빈체일레는 빈강의 좌측에 위치한 주요 도로를 의미합니다. 당시 비엔나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로 일한 바그너는 이 지역의 개발에도 관여했는데 자신의 건축 철학을 직접 실험하고자 이 건물들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링케 빈체일레 40번지에 위치한 마요리카 하우스는 세라믹 타일로 마감한 것으로 매우 화려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특징인 건물입니다. 당시 건축은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바그너는 내구성이 좋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세라믹 타일을 활용함으로써 장식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세라믹 타일은 마요리카 타일이라는 꽃과 식물 문양의 컬러풀한 장식 패턴이 가미된 매우 이국적인 소재입니다. 마요리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주석 유약의 도자기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은 본래 9세기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거쳐서 14, 15세기에 이탈리아에 전파되었습니다. 마요리카라는 이름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이 지중해에 위치한 마요르카 섬의 지명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스페인에서 생산한 도자기가 마요르카 섬을 거쳐서 이탈리아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짚어보면 9 내지 10세기 아랍 지역에서 발전한 주석 유약 도자기 기법이 12세기 내지 15세기 무렵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 특히 무어인들이 지배하던 그라나다 등지로 유입되어서 알함브라 타일과 같은 정교한 디자인으로 발전합니다. 이후 15, 16세기 마요르카 섬을 통해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 우르비노, 데루타 등으로 전파되어 프레스코 벽화와 같은 화려한 회화적인 요소가 추가되었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아르누보 건축의 외벽 타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마요리카 타일은 선명한 색상과 유약 처리로 인한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표면, 그리고 정교한 패턴이 특징입니다. 유약 처리한 소재의 특성상 물과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 건물 외벽은 물론 실내 장식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패턴 장식은 식물과 꽃을 모티브로 한 패턴과 곡선적인 아르누보 스타일, 그리고 초기 이슬람의 영향으로 대칭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시기 장식 타일이 외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요리카 하우스에 인접한 링케빈차일레 38, 39번지에 위치한 메달리온 하우스는 마요리카 하우스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모습과는 달리 단순한 흰색 석재로 마감된 벽면에 상대적으로 절제되고 보다 기하학적이며 모던한 황금빛의 장식들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위쪽 벽면에는 여신의 옆모습이 그려진 9개의 황금빛 원형 메달을 중심으로 나뭇잎과 넝쿨을 연상시키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미가 느껴지는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메달리온 하우스라는 이름의 원천이 된 이 장식은 분리파 활동을 함께한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또 건물 지붕의 좌우 끝에는 더 크라이스 또는 더 크라잉 위민이라 불리는 손을 모아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여성의 상반신 조각이 놓여 있는데, 이것은 분리파 건물 정면에 부조로 조각된 3마리의 고르곤 형상을 제작한 오스마르 슈미코비치의 작품입니다. 1898년부터 99년까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이 두 건물은 서로 대비되는 외형으로 인해서 더욱 눈에 띄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메달리온 하우스와 마요리카 하우스는 서로 독립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가 연결된 하나의 복합 주거 건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일관된 구조적 시스템과 공간 활용 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건물이 완성된 이후 비엔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 일부 전통 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대적이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비판한 반면, 예술가들과 진보적인 건축가들은 미래지향적인 건축 스타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축 분야에 있어 분리파가 비엔나의 도시 확장을 위해 건설한 순환도로인 링슈트라세를 따라 건축된 역사주의, 절충주의 건축물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음을 다룬 바 있습니다. 바그너 역시 링슈트라세를 따라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이들을 양식적인 가면무도회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엔나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건축을 총괄하면서 앞서 본 카를스플라트역을 디자인했고, 그와 동일한 디자인 언어에서 이들 건물 또한 디자인한 것으로 그는 철도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바그너의 건축 철학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으로 오스트리아 우편저축은행을 꼽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기존의 장식적인 은행 건축들과는 달리 철과 유리 등
새로운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또 기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거대한 미음자 형태의 이 건물의 외벽은 10cm 두께의 대리석 판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의 표면은 매끈하지 않고 오돌토돌한 많은 돌기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건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돌기는 알루미늄 소재의 리벤못인데 이것이 대리석 판넬을 벽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리석 판넬은 석고로 접착되어 고정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 리벳은 오로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그너는 이 알루미늄 소재를 건물 현관의 6개의 기둥과 중앙난방 팬과 같은 건물의 내외부의 장식적 요소에도 사용했습니다. 또 건물 꼭대기의 좌우측에 위치한 4.3m 높이의 조각상 역시 주조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역시 오스마르 슈미코비치의 작품입니다. 미음자 형태의 건축물로 둘러싸인 중앙은 아투리움 형태의 메인홀입니다. 이 부분의 천장은 대형 유리 채광창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항상 건물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자연광의 활용은 건물의 기본 컨셉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기 사용 비용을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바그너는 유리와 강철 재료만을 사용하면서 메인홀의 장식을 최소화했습니다. 재료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한 이 메인홀은 바그너의 기능주의 건축의 훌륭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내부의 벽들은 건물의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 오피스 빌딩의 표준이 된 이 건물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이 건물은 비엔나 분리파의 대표 건축 중 하나이며 이후 바우하우스로 이어지는 기능주의 건축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됩니다. 오토 바그너는 19세기 중반 갈 곳을 잃은 채 역사주의와 절충주의를 답습하던 건축 분야에서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전환을 이끈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건축이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의 도시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요제프 호프만 등 많은 예술가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를 분리파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인터넷, AI 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교환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예컨대 농경 시대에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나 노인이 구글이나 챗GPT와 같은 정보의 보고였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거름을 주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지혜를 전파하고 수확 후에는 하늘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공동체를 결속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어른의 통찰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와 공경은 잊지 않고 정보를 축적한 존재에 대한 존경이었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세상의 어떤 정보든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접근과 활용 능력은 어른이나 노인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 더 뛰어납니다. 물론 이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고 공유해서 공동체를 위해 쓸 것인가는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세상의 모든 정보는 우리 손안에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른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 즉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존경받을 이유는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다룬 오토 바그너처럼 자신이 첫 발을 디딘 역사주의 건축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건축의 필요성을 깨닫고 누구보다 앞서 변화를 이끈다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를 증오하고 진보하는 세상 속에서 퇴행을 거듭하는 존재는
결국 이 사회의 짐덩이에 불과합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는 일장기까지 흔들면서 입에는 증오를 달고 살고 아무데나 오줌이나 싸고 젊은이들에게 침이나 뱉는 노인들에게 말하건대 당신들이 그 지경에 이른 것은 다름 아닌 당신들 자신 때문이고 오히려 그 고통을 죄 없는 젊은이들이 나누어 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조금의 지혜도 없으면서 농경시대의 어른들처럼 대우받을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겸손함을 갖추지 않는다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당신들처럼 세상 또한 당신들을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시간에는 비엔나 분리파의 연장선에 있는 비엔나 공방과 이를 이끌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